오늘날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게 아니라 청년 세대가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방식이라면은 도대체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경제적인 맥락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은 이루어질까? 진짜 실체가 있을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데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음, 청년 세대를 조건 지은 건 뭔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출현시켰는가? 어떤 조건이 출현시켰는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걸 대표하는 표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오늘 아직 한 번도 이 표현이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이런 건 여러 가지를 함축하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직장 잘 가지고 기타 등등 하면은 나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얼마든지 내 노력 여부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계층 이동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을 전혀 안 가지는 개념이 이 흑수저 금수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조건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가 헬조선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흑수저라는 거죠. 흑수저라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특정한 경제적인 조건을 지닌 특정한 세대로서 청년 세대를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테크놀로지의 발전, 예를 들면 SNS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개성이 특징 지어지는 세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인가 하면은 태생적 불평등, 태생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한계로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노령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냉소적이고 이런 관점에서라면은 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라고 불러도 좋고 MZ 세대라고 불러도 좋고 이 세대의 정체성을 좀 실질적으로 단지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청년 세대 혹은 MZ 세대라고 이제 하나를 묶었을 때 그 안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 그룹들이 그냥 뭉뚱그려 있는 거잖아요. 뭐 최종렬 선생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제 지역의 청년들과 서울의 청년들이 분명히 다를 테고, 그리고 같은 서울이나 같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계층이나 혹은 부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도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뭐 본인의 어쨌든 간에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일이라는 이제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속해서 저는 그 뭐 아이폰, 모바일 폰이나 혹은 SNS로 구성이 되는 그 세대들의 경험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주는 어떤 공통의 무엇인가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최종윤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뭐 글로벌리하게 혹은 대한민국에서 뭐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의 경험이든 아니면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이든 뭔가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 격차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그 안에서 불평등이라던가 경쟁이라던가 부에 대한 열망이라던가 갈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그 미국의 도금 시대에 버금갈 만큼이나 막 이렇게 불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2세대들이 지금 무엇인가 지금 자신의 어쨌든 간에 삶의 초기 경력들을 만들어 왔던 경험들 같은 것들은 저는 뭔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요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다들 대응을 할 텐데 거기서 뭐 굳이 제가 이제 레토릭을 써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최정윤 선생님 말씀을 아까 계속 들으면서 저는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는데 시끄럽지만 속이 텅 빈 세대라는 측면이 또 한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럽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왁자지껄하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비었죠. 자신만의 담론도 없고 현재로서는 뭐 또렷하게 내세울 만한 담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만의 경험을 녹아내린 담론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있나? 에 대해서도 사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제 물음표가 그려지거든요. 일단 그런 측면이 한쪽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어떤 세대보다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세대지만 정작 빈털터리가 가장 많은, 가진 것이 제일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 세대들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이제 그 세대들이 집중하는 재테크 전략, 뭐 부동산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일확천금을 꿈꾸잖아요. 그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 욕망의 근원에는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던져진 시대적 환경이 도금 시대와 거의 필적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정작 그 성공은 하나씩 하나씩 뭔가 차곡차곡 쌓아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식의 성공이 아니라 뭔가 기적처럼 돈벼락을 맞은 일확천금식의 성공인데 사실은 그건 실현 가능하기는 어려운 성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은 제일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으로 권력이 분배가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은 제일 없을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게 저는 이제 그 세대들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아까 청년하고 그 위에 386 세대를 약간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이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인데, 시장에서는 사실 자기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뭘 내세우더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386 세대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내가 뭐 이거 하고 싶고 막 욕망이 있어도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날이 오면 이게 다 보상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게 어느 정도 너의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좀 뒤로 좀 밀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먼 길을 가는 그런 순례자라고 할까요? 예, 그런 식의 행위자 모델이 통했다고 한다면 이 청년 세대는 90년 IMF 외환 위기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내가 나의 자기 이해관계를 뒤로 미루고 헌신을 해도 그 결과는 그렇게 썩 좋게 오지 않았거든요. 뭐 20대 84에도 1대 99 뭐 이런 식으로가 부르듯이 아무리 나의 자기 이해관계를 뒤로 미루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큰 단위를 위해서 헌신을 해도 결과적으로 소수 몇몇이 다 차지하고 사회는 엄청나게 평등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흑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진짜 엄청난 불평등 사회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남은 길은 뭐냐? 자기 이해관계를 이제 더 이상 내가 뒤로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청년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대놓고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청년은 사실상 경제 자본도 없어요.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하죠. 문화 자본도 어른들에 비하면 없죠, 당연히. 사회 자본도 없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유일하게 있는 게 신체 자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각의 덩어리, 감각에 있어서는 청년을 당해낼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술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 감각을 통해서 신기술 빨빨빨 익히고 막 하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막 드러내서 할 수 있는 장들, 부르디의 용어로 하면 새로운 장들이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또 이거를 굉장히 또 엄숙한 도덕주의 담론이 또 지배를 하고 있어요. 상업화라든지 상품화라든지 시장화라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자기 이해관계를 내서도 하려면 저자식 일확천금 노린다. 뭐 비트코인에다가 뭐 몰빵했다. 뭘 못하게 자꾸 뭐 하면 저자식 무슨 쾌락을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뭔가 몸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뭘 뭐 볼 수 있는 걸 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못 맞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새롭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자기 몸과 감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자기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인간들이 제발 좀 출연 좀 하면 좋겠어요. 더 이상 눈치도 이제 안 보고, 더 이상 어차피 미래의 전망도 없는데 왜 자기 이해관계를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이 도덕에 짓눌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말로만 90년생이 오지 말고 정말 왔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세대 개념과 관련돼서 좀 더 세밀한 구분이 됐다면 우리 얘기가 훨씬 더 쫀쫀하게 영양가 있는 높은 얘기로 더 승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라고 하는 것에 뭐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세대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세대라고 하거나 아니면 역사적 세대라고 하는 매크로한 차원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보면 저는 세대 연구자로서 보면서 사회적 담론, 이야기들의 더미를 보면서 좀 많이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세대를 항상 우리는 얘기를 할 때 갈등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것의 갈등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대 통합이나 화합이라고 하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걸 이미 상정하고 모든 세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모든 가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족,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좀 전에도 그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 봤는데 점진적이나마 부모와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세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가족 세대 내부에서의 뭔가 삐걱거림이 있어야 그것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족 내부에서는 화목해지고 사회에서는 싸운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좀 힘들어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큰가? 오히려 세대 간의 관계가 화목한다라고 하는 건 세대라고 하는 시간적 축에서 수평적인, 즉 나이가 단지 비슷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세대의 규정의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나이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가족, 즉 계급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간의 공통점이나 연대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세대 규정이거든요. 저는 수저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강조가 되는 그 이면에는 가족 내부의 화목함, 달리 얘기하면 계급 관계의 뚜렷한 족적이 예전부터 훨씬 더 강해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가족 내부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일찍 나에게 던져주시오, 물려주시오.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너에게 이걸 물려줄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갈등이 있을지 몰라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화목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매크로한 차원에서 세대들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땐 진짜 그렇단 말이야? 저는 계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런 차원 한 가지. 두 번째 차원은 이것도 세대 개념 규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됐는데 세대라고 하는 건 자기 규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즉 내가 속해 있는 세대라고 하는 걸 내가 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 규정. 보통은 그 사회에서 말빨이 씌인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은 또는 요즘 노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좌담에 모여있는 우리들 최소 연령 50대 이상이죠. 그 얘기는 그러면서 청년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외부 규정. 근데 이 외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거 혹은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청년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며 그 공통점을 통해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신화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죠. 아마도 강양구 기자님께서 이 토픽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할 때, 물론 최 선생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려워했던 이유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했을 때 그 내부적인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 같은 것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죠. 이 사람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공통점은 윗세대나 아랫세대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아마도 이것은 손석구 선생께서 지금 다시 우리가 들어와서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대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렇진 않겠지만 명목적인 의미.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세대라고 하는 건 텅 빈 기호의 특성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오늘 얘기에 참여하는 네 분의 저를 포함해서 세 분과 한 사람, 저 세대라고 똑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요즘 세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대는 오히려 사람들이나 집단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단 혹은 집합체 혹은 공동체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세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저는 구호의 특성이 강한 것이 아니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세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나 집단을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구호다. 여기서 말하는 구호는 정치적인 구호가 있어요. 나의 지지자를 결집하고 나의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도록 외적인 적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의 세대.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소비자층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마케팅적인 구호.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 외적인 집단, 공통점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가정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도대체 갖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문점을 크게 키우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시간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코스튬이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세대라고 하는 건 선택사항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MZ와 X세대와 86세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를테면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독일은 세대의 나라입니다. 근데 영국은 공화국의 나라예요. 영국은 계급의 나라예요. 프랑스는 공화국의 나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집합적 정체성을 어떤 공동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사그러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격번을 많이 겪으면 세대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느끼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를 세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곳에서는 세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나의 정체성은 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되기보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코스튬으로서의 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이를테면 민족, 계급, 경우에 따라서는 젠더,
세대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그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키워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청년을 이를테면 저 같은 안타깝게도 저 올해부터 이제 빼박 60입니다. 60세 노인은 아니겠지만 60세 사람들이 청년들의 다양성 속에서 이 사람들 개별적으로 접하기 힘들어지니까 어떤 특정 세대, MZ 세대 애들은 나르시시스트이거나 아니면 싸가지가 없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고정관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편해져요. 역으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세대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떠돌면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소속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세대 규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함으로써 즉 픽션이 non-픽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요즘 유행하는 뭐 이를테면 제가 볼 때 이대남이라고 하는 이 용어야말로 등장해서 처음에는 20대 남성들 몇몇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20대 남자라고 하는 그 책 그리고 그 시사인의 기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도 책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몇몇 굉장히 효능감을 가진 그리고 자기 보이스를 내고자 하는 이를테면 상층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 워리어에 속하는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반페미니즘적인 성격이 그 조사에서는 뚜렷하게 나왔는데 25.9% 20대 남자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돌다 보면 20대 남자들 본인들 스스로가 도대체 나는 누구이지? 난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를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너무 흥미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대단히 우리가 다루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로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빼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픽션이 논픽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픽션이 논픽션이 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세대론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세대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도 묻고 싶었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취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어떤 실체가 없는 게 청년 세대고 MZ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그 용어와 담론들이 범람을 한다면은 뭐 비슷한 상대적으로 같이 또 그 딴 쪽에서 떠오르는 뭐 라떼라든가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범람을 한다라면은 이 단어들을 그렇게 유통시켜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익을 보는 그냥 특정한 가시적인 정당, 여당, 야당 이런 정당이 아니라 특정한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계층들, 뭐 어떤 방식으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담론 속에서 분명히 자기 세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토록 많이 이 개념이 쟁점이 되고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체를 밝히는 것도 즉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장하는 그런 진짜 그 전장이 어디인지 이걸 밝히는 것도 이번 좌담의 목표였고요. 조금 전에 전상인 선생님께 그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좀 다른 문제를 취급하고자 합니다. 아까 최종현 선생님, 강양구 기자님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 갈등 문제인데요. 이게 뭐 굳이 우리 분류하자면 우리 지금 좌담에서는 세 번째로 지금 다루는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갈등 문제가 두 번째는 어떤 SNS 상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뭐 금수저 흑수저로 예화될 수 있는 그런 이 정체성
젊은 세대의 정체성 과제가 우리가 두 번째로 취급했던 거고, 세 번째 이 갈등 문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갈등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 경제적 갈등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 갈등인데, 이 갈등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갈등이 다른 시대와 뭐 같은 정도였냐, 늘 있는 정도의 갈등이냐, 아니면은 오늘날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적대 관계에 이를 수도 있는, 또는 이미 이르른 그러한 심각한 갈등이냐, 이런 거를 조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SNS 얘기로 먼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NS가 한 세대를, 그러니까 특정한 테크놀로지가 한 세대를 규정하는 것이라면은 바로 동일한 이유 때문에 다른 세대와의 소통 불능을 만드는 게 SNS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요즘 애들 많이 한다는데 난 전혀 모르겠다 하고 완전히 벽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테크놀로지 자체가 문화적인 갈등, 벽, 단절,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정한 SNS라는 상황 속에서 초래된 문화적 갈등의 정도, 강도,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차원의 갈등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최종일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실마리를 꺼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부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투자 방식이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성세대는 그거 뭐하러 하냐, 뭐 그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방식의 일종의 견제가 젊은 세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경제적 차원의 갈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돈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경계라는 게 단지 자기가 모르던 방식이라서, 또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단지 이런 정도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갈등이냐, 아니면은 이건 경제적인 특정한 우위권을 점유하고자 하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하나의 행위이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를 견제하면서, 그런 관점들에서 바로 이 경제적인 갈등 관계의 정도, 심각성 등등도 한번 평가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더라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들에 대해서 뭐 폭넓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서동욱 교수님 말씀을 그냥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화제로 올리는 세대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세대와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갈등을 회피하는 갈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갈등을 굳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갈등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갈등하기 싫은 거죠. 대신에 이제 그들은 갈등을 감수하고 뭔가를 투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뭐 그 과정에서 뭔가 관계의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관계를 끊습니다. 네. 그래서 더 심각해 네, 그래서 제가 갈등, 회피의 갈등이라고 한 거. 사실은 이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그 전반부의 모두에서 전상진 교수님께서 아이세대가 연결, 그리고 나르시시즘, 이런 특징도 있지만 또 끊임없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잠깐 그게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연결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자기 앞에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저 구성원이 되어야 되겠다, 저렇게 연결되고 싶다라는 욕망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소소한 갈등부터 심각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에는 정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다 집약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넘지 못하는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하이라키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문화적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걸 한 묶음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균질한 요소들이 다양한 갈등의 지점들로 들어설 거예요. 그게 개인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공동체와 공동체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최정렬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86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순간 약간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86세대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MZ세대가 우리 MZ세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MZ세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86세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86세대 어떤 그룹은 민족이라던가 민주주의라던가 이런 큰 담론을 염두에 두고서 싸워서 뭔가를 쟁취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라고 묶이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싸우기보다는 끊는 걸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끊고 무관심을 하고 그냥 나의 세계에 몰입하는 걸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그 세대의 담론이 비어있는 중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야 될 전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대 게임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거나 세대 담론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명하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런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현미경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 갈등 고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우리 386세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라고 뭐 표현했으니까 아무튼 표현하자면, 세상과 싸우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악한 악인이기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인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그 세상인데, 그래서 싸워서 지금은 당장은 내가 지더라도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몸에 불을 살라서까지 이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웠잖아요. 질 거를 알면서. 하지만 당장은 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길 거라는 것을 믿고서 그런 큰 어떤 서사를 짜고서 이제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지금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악한 게 아니야. 부러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건희나 그 사람들은 부럽지만 존경한다고 그러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부러우면서도 존경한다는 거거든요. 일등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그럼 나는 이제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옛날식으로 좀 얼마 전까지 유행했다고 따지면 자기 개발해서 막 해야 되는데, 자기 개발 담론을 따라서 막 해보니 안 돼, 나는. 왜? 흑수저라 안 돼. 흑수저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성공은 너무나 소수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해서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럽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냐. 세상과 맞서 싸울 자신이 없으면 너랑 맞서 싸워라. 너 자신하고.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청년 때 이 세상과 맞서 싸웠다.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나는 나 자신과 맞서 싸움을 했다. 모든 욕망을 다 누르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장수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거든요. 봉투 빨리 접기, 막 이런 거는 그냥 수십 년간 하면은 나 자신을 단련을 시켜가면서 엄청난 달이 되는데, 그렇게 수십 년 살아봐라. 성실하게. 그럼 나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왜냐?
그렇게 하면은 노동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노동의 가치가 지금 다 하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존인가 뭐 그 사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왜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왜 노동을 하려고 하냐. 자본가가 돼야지. 이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노동과 자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노동이 축적이 돼서 자본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노동을 한번 해봐야 될 수 없으니까 애초부터 너는 자본가가 돼라 투자를 해라. 왜 노동을 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 가르친단 말이죠. 뭐 그 세상에서는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지 악의 대상이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투자가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벤처기업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벤처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따지면 생존 기업은 1%,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잠깐 성공하는데 성공을 장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생존 전략을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청년들도 자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관계를 맺어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얘기한 대로 글로벌하게 막 나가야 되는데 손실이 너무 크고 이러다가 생존이 위협이 오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아이들도 위축당하고 이제 손실을 최소화해서 어쨌든 생존해서 오래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자꾸 쪼그라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부분도 근본적 차원에서 이 청년들이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사실 부러운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맞서 싸우지 않고 또 맞서 싸우지 않아서 성공하려면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예, 신경 써서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 세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주저를 하면서도 삶의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20년 전에 청년들과 요즘의 청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 제 나름대로의 용어를 통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요즘은 내적 망명이라고 하는 삶의 전략이 과거의 청년들보다 훨씬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하는 말로 제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적 망명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엘버트 오 허시만의 얘기에 따르면 삶의 전략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얄티, 즉 충성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를 분투를 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보이스,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뭔가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세 번째는 이거 이도저도 싫어. 그냥 엑시트, 즉 이탈해 버릴래. 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 허시만이 얘기했던 세 가지 삶의 전략 이외에 내적 망명, 즉 내적 망명은 겉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망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예 딴 세상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를 뭐 움츠려든 세대 또는 내적 망명을 떠난 세대라고 하는 식으로 좀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특성들을 뭐 이를테면 갈등을 회피하는 갈등 또는 관계를 이어가기보다는 수틀리면 바로 관계를 끊는 것. 이거 내적 망명의 전형적인 모습일 거고요. 최종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도 바로 이 내적 망명이라고 하는 용어로 감히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서정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 갈등이 가끔은 되게 심각하게 보이는데 그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 이것을 뭐 또 다르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제 생각에는 맘충, 설명충 이런 식의 비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소동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안 들어요. 농담입니다, 농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갈등 안에
깃들어 있는 냉소주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이 충이라는 이 네.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말할 필요 없다, 들을 필요 없다, 얘기를 시작해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점에서라면은 이 갈등은 뭐 대단히 병이 깊은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제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진 선생님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와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인데요. 청년 세대 담론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있는가? 넘어서서 더 우리 시대를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위에 우리가 설 가능성이 있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뭐 서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전상현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 세대라는 담론이 계속 유통이 된다면은 그리고 누군가 계속 유통시키고자 한다면은 분명히 그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뒤집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청년 세대라는 담론이 그래서 어떤 진실을 비추어 보기보다도 픽셔널한데 전략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 담론 때문에 진정한 문제가 가려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라는 이 담론의 방해 때문에 가려지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상진 교수님께서 아까 이 대목에서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발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미리.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상진 선생님께서 예전에 내셨던 세대게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세대게임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제가 모두에서부터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세대게임에서 가장 큰 득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보수야당의 대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이 그 전형적인 세대게임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대라는 게 세대 갈등 혹은 세대라는 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인 양 호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조를 한 다음에 또 그 세대 구성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것이야라고 던져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상진 교수님도 몇 차례 강조를 하셨고 최정렬 선생님도 몇 차례 강조를 하셨고 저도 몇 차례 강조를 했듯이 지금의 청년이라고 불리는 세대에 안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의 세대를 가로지르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담론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굉장히 세대 게임 플레이어들이 이용해 먹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구미에 맞는 혹은 그 세대의 어떤 부분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무엇인가를 던져주면은 그걸 그들이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제 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마치 그 오징어 게임에 모아둔 사람들에게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익명의 설계자가 뭔가 게임을 던져주면은 그 구성원들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대 게임이라는 게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 돌파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가 저는 이들이 앞으로 다른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지 그리고 어떤 한국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은 게임 참여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 게임의 장 안에서 있는 그 내기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 가치 있다라고 이제 여길 때
그때 그 가치물이 사실 상징적 권력이 엄청나게 있는 자본일 경우에 장의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이제 보통 브로데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청년도 이 게임적으로 해서 자꾸 이 내기물을 증폭을 시켜갖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이게 상징적인 권력이 있는 것처럼 내기물을 늘려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이 이준석 그 대표도 얘기했지만 사실 TV에 나와서 무슨 이게 토론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모든 거를 다 이기려고 하거든요.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그거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버리는. 한동안은 브로드웨이 이론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읽어봐야 그렇게 크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공감이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딱 들어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잘 공감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장이 지금 전달 선생님 분석하신 것처럼 청년의 장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도 청년들, 소수 정치화된 청년들을 위한 위원회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방 자치단체에 다 청년회가 생겨지고 가운데는 청년청도 만들어지고 물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정책을 만들어가야겠다고 하는 거기도 한데 또 하나는 청년 당사자주의자라고 그래갖고 청년들이 바라는 삶을 만들어 나가자. 막 이렇게 해서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앞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의 상을 그려보려고 한다는 그 취지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많은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청년이 원하는 삶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삶이 아닌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청년들이 막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세대는 아까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텅 빈 기호이지만은 다른 세대 집단하고의 동일성과 차이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도 자신의 독자적인 이야기 기껏 해봐야 지금 게임에서 이기자, 무슨 공정하자 이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세대와의 관계, 다른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올 세대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런 유사성, 연속성과 단절, 동일성과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이긴 하지만 분명히 윗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 담론, 쉽게 말하면 평등 담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족 발전을 얘기하든 민주를 얘기하든 다 아무튼 엄청난 평등 담론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 왔었는데 청년들이 더 나은 좋은 삶이 과연 공정 담론이라는 걸로 이게 과연 되는 것인지 또 될 수 있다면 진짜 사회적 삶을 어떤 분야는 저는 브루디가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장처럼 만드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집안에 가족에 붙들려 매여 있고 국가에 붙들려 매여 있고 있는 것보다 저는 시장에 붙들려 매여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청년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해관계를 대놓고 추구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TV에서 했던 프로그램 수우파 여성들이 재생산과 육아라고 하는 전통적인 몸의 역할로부터 풀려나니까 몸을 갖고 막 놀거든요, 여성들이. 남성의 성기와 아무 관련성을 안 갖고 자기들만의 몸의 놀이를 만들어냈거든요. 일종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장들이 자꾸 분화되어 내린다. 그러니까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배버슈로 얘기하면은 이 다양한 가치의 장들이 좀 더 많이 분화되어 나와서 그 안에서 각각의 자기들이 자기의 내기물을 가지고 게임하는 장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문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사회도 표적이 많잖아요. 웬만한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석사 다 표줘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거는 학문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상징 자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하나 없이 다 들어와갖고 거기서 게임한다고 하고 가짜 내기물을 갖고 돌아가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장의
새로운 장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장의 자율성을 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사회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최경 선생님 말씀하신 게 우리 얘기의 맨 마지막으로 배치하면 그림이 좀 아름답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배치는 바꿀 테니까 전사님 네. 선생님 네. 그 전으로 생각해 주시고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착안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지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블레임 게임 혹은 비난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 모든 참여자들이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적대, 착취와 뭐 특권의 적대,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레임 게임 혹은 비난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에게 혹시 돌아올지 모르는 책임이라고 하는 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죠. 결국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건 세대와 별로 관계없는 사안을 마치 세대들이 서로 다퉈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판을 짜서 누군가 이익을 챙기는 것. 결국 세대 게임이 극심해지면 세대와 관련 없는 이러저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모든 사회 문제들이 세대들과 전혀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를테면 정책, 이를테면 연금이랄지 아니면 복지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세대 게임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투표와 관련된 대선과 아니면 지자체 혹은 국회의원 정치적인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세대들의 대립인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정치라고 하는 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과 맥락 속에서 빚어진 문제들을 서로 싸우고 즉 갈등하고 타협함으로써 뭔가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세대 게임만 벌여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시끄럽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결국은이 아니라 하나 더 살펴보자면 비난의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비난의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나에게, 내가 만약에 권력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청년 세대들의 문제인 것처럼 또는 꼰대들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면 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지지자 혹은 소비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게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제가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는 미처 거기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주목을 얻기 위한 세대 게임이 있는 것 같아요. 세대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또는 요즘 86은 완전히 개꼰대예요. 아니면 요즘 청년들은 개 나르시시스트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들의 주목을 받는, 아마도 강양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준석 씨 혹은 이준석 당대표가 제가 볼 때 이런 주목 세대 게임도 잘하는 것 같고, 비난의 세대 게임도 잘하는 것 같고, 지지 세대 게임도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세대 게임의 가장 탁월한, 여기서 탁월한은 좀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를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탁월한 플레이어로서 이준석 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은 이 사람은 세대 게임을 넘어서서 젠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의 장도 제가 보기엔 마련하는. 그 두 개를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대 게임과 젠더 게임을 엮어서 자신의 지지 세력과 자신이 비난하고자 하는 어떤 뭐 86이 됐든 아니면 여가부가 됐든 아니면 꼴 페미니스트가 됐든 적을 뚜렷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가부 폐지 딱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여러 게임의 탁월한 플레이어의 자질을 그분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대목이 있어가지고 아까 저는 이제 갈등을 회피하는 갈등이 이 세대의 어떤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전상진 선생님께서는 그걸 이제 내적망명이라는 특징으로 다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세대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일 때, 기본적으로 뭔가 갈등 속에서 어떤 주체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등 속에서 어떤 주체가 마련이 되는 건데, 근데 그 갈등을 회피하거나 혹은 내적 망명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갈등의 당사자로서의 주체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외부에서 호명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의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 같은 세대 게임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런 세대 게임에서 지금 우리가 청년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그 틀을 좀 이렇게 흔들어 보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스스로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야 돼.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허시먼의 전략들 중에서 저는 보이스에 조금 더 나서는 모습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격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게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세대와 경쟁하는 다른 담론이나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세대를 깨고, 그리고 세대로는 이렇게 묶여지지 않는 어떤 연대 가능성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저는 지금의 이 세대 게임을 또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까 두 분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구성원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소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마 최정렬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선생님. 네, 최정렬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게 서동훈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설명충 타령이랑도 굉장히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충, 그리고 라떼는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지금 화제에 올리고 있는 그 청년 세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를 싫어해요. 역사를 싫어합니다. 조직의 역사를 싫어하고, 모든 종류의 역사를 싫어해요. 사실은,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오고 체험해왔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자신의 위치도 객관화시킬 수 있고, 뭔가 자기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성취나 한계와 소통하면서 뭔가 변화를 꾀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득적인 거부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저는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하거든요. 네, 심지어는 사회학 전공자들 중에도 역사 사회학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좀 이렇게 하나의 궤로 이렇게 연결되는 대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아직 50대는 아닙니다. 전상현 선생님. 저는 아직 40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이런 세대 게임의 정형화된 모습에 좀 돌파구를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길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단초를 찾아가지고 뭔가 이 윗세대로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는 예, 생각이 잘,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 청년 세대라는 이 개념 하나를 가지고 안에서 밖에서 참 다양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좋은 날카로운 비판적인 안목들, 그 다음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그런 길에 대한 예시 이런 것들이 적절히 제시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루고자 했던 주제들을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는 그러니까 그 금방 말씀하신 두 분 말씀을 맨 끝에 이건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닌데 어쨌든 거기 바로 전에 혹은 앞에서 세대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는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또는 한국말로 한자어로 세대라고 하는 개념에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불연속성 혹은 전통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과 단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자라고 하는 건 단종 다음에 세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적 축에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대라고 하는 건 세종대, 단종대라고 하는 단절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즉 세대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전통의 계승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응축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속성만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언제나 아름답거나 파괴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좋거나 혹은 나쁘기만도 않은 세대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응축되어 있는 이 모순적인 특성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세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의 단초들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 잠깐만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세대의 단절보다 연속성이 너무나 강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특히 여성의 삶을 보면은 거의 세 세대, 제가 3대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이야기가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살아가는 자기 삶의 문화 자원인 이야기가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역에 되면 강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세대 연속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왜 윗사람 얘기를 듣기 싫어하냐? 들어보면 다 나 때는 말에 이런 순환 겪어서 일종의 순환사처럼 느껴져요. 이런 순환 겪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제가 계속 연구해보니까 할머니들이 딸에게 니는 내 뱅크로 살지 말해. 또 딸은 또 자기 또 딸한테 니는 내 뱅크로 살지 말해. 그런데 또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이제 듣기도 싫은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론도 좋지만 그 세대의 연속성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럼 정리해도 될까요? 그거 뭐 선생님께서 결정하셔야지. 예, 아니 너무 오늘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선생님들 처음에 실마리를 잡으셨던 거에서 또 스스로 또 영감을 얻으시고 더 발전을 하시고 이런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활발한 이 논의의 장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TBS 강양구 기자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님,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최중열 교수님이셨습니다. 철학과 현실 2022년
봄호 특별 좌담이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이 잡지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는 이 좌담뿐 아니라 청년 세대와 관련된 다른 필진으로 구성된 에세이들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각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